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이거 제목이요. 하재근 평론 뭔가 제목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취했는데 내가 운전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이걸? 보통은 취한 사람이 내가 운전 안 했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할 때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취한 사람이 내가 운전했다고 강변한 사건입니다. 에?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모습이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영상을 보시면 네네. 이제 도로를 빠르게 SUV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어허. 인도를 넘어서 상가로 어머머. 돌진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순식간에 출입물을 깨트리면서 어머머. 매장으로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세상에.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다행히 저 당시 상가하고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 있던 20대 남성이 내가 운전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 남성한테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야 지금 술 냄새 나는 남자가 버젓이 저렇게 사고를 내고도 내가 운전 안 했어요라고 발뺌한 게 아니라 내가 운전했어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박선배 변호사님 현장에 도착한 경찰분들은 음주 측정을 했겠죠.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경에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SUV 차량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데 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새벽 6시가 조금 못된 시점인데 0.08% 이상이면 대체 얼마나 퍼마신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남성에 따르면 소주 6병을 마신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20km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저것도 사람이에요 진짜? 경찰은 일단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했던 여자친구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여자 운동화가 발견돼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허. 이에 따라서 차량 동선을 따라서 CCTV를 분석해 봤더니 네. 사고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나? 아니 여자친구가 운전했고 지금 경찰이 CCTV를 역추적해 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운전했고 사고가 저렇게 나는데 지금 최진봉 교수님 남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를 훌쩍 넘기는 만만치 상태인데 내가 운전했어요라고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 저 차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렌터카예요. 허허. 렌터카인데 네. 렌터카를 빌릴 당시에 운전자로 이 남성이 등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허허. 계약자로. 네. 그럼 계약할 때 보통은 같이 뭐 운전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혼자 운전하는 걸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마도 혼자 운전하는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피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본인이 예를 들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 보험사에서 보험 보장이 주니까 네. 여자가 운전했다고 하면 그 보상이 안 될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아마 자리를 바꿔치기 한 것 같고 그런 이유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사고가 났으니 사고 나서 만약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보험을 받으려면 운전자로 계약된 사람이 운전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바꿔치기를 한 것 아하. 같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추측이에요. 근데 경찰은 지금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주운전 혐의를 여성에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남성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하는 그런 아하.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거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전석에 또 여성 운동화가 저기 발견이 됐걸라. 그래서 그것도 수상했고. 남자친구가 그 렌트카의 계약자이다 보니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으면은 보상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니 너무 막막합니다. 아니, 이건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호준 변호사님, 저 상가는 하루아침에 저 업주분은 지금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 보니까 가게가 박살이 나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피해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상가 주인에게는 굉장히 날벼락 같은 일인데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뭐 여자친구가 제2운전자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보험, 원데이 보험 같은 것에 가입해 두지 않은 이상 통상 렌트카에 보면요. 이 계약서에 제3자가 운전을 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으니 네. 이거는 사실은 무보험차랑 사고가 난 걸 무보험차로 사고를 일으킨 거나
다름없는 어머나 상황인 세상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보장 사업으로 그나마 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물이 파손된 대물 손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업주가 자비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업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를 받고 해당 손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청구로 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와, 진짜 대한민국에 인간들이 아닌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세상에 새벽 6시가 됐는데 얼마나 퍼마셨으면 소주 6병을 퍼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요? 그 인간이에요? 만약에 인명피해로 났다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이 인간들아. 정말로 법의 처벌 무겁게 받기를 눈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유준열과 배성우라는 두 배우 이름이 나왔는데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니, 하정현 평론가님, 밥 먹을 때도 입은 열잖아요. 근데 뭘 입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분 항상 여는데 네. 지난 10일에 더 에이트 쇼라고 하는 웹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네. 보통 제작 발표회를 하면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기획 의도라든가 이제 연출자부터 여러 배우들 출연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이날은 두 배우의 신상 발언, 그 두 배우의 사적인 부분에 모든 이슈가 집중이 된 거예요. 그 두 배우가 바로 유준열 씨하고 배성우 씨인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네. 유준열 씨하고 배성우 씨가 그동안 사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아하.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날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두 배우가 그 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그 논란 이후에 최초의 발언이라고 해서 네. 그게 이슈가 된 겁니다. 자, 저게 이제 새로운 무슨 이제 웹 드라마래요. 더 A쇼 하니까 8명 나온다는 얘기도 대충 눈치로 때려잡으니까 8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눈길 가는 게 유준열, 배성우 두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럼 시청자분들 그럴 거예요.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단 유준열 배우는 뭐라고 입을 열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좀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침묵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판을 감당하는 게 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터즈 다녀오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 비판적인 여론을 좀 제가 잘 읽어보았고요. 그로 인해서 좀 제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데뷔 이래로 참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입은 열었네. 입은 열었는데 허준 변호사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뭘 열었다는 거예요, 입을? 네. 입을 열었는데 대중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듣고 싶었던 얘기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류준열 씨가 최근에 한번 홍역을 치렀습니다. 바로 열애 이슈와 관련해서였는데요. 지난 3월에 배우 한소희 씨와 하와이 여행 사진, 바로 저 사진인데 저게 이제 포착이 되면서 열애설에 휩싸였고 양측이 인정하면서 공개 연애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류준열 씨의 전 연인이 배우 혜리 씨가 SNS에 저렇게 재밌네? 이렇게 한마디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팬들이 이거 환승연애 아니냐. 왜냐하면 류준열은 혜리와 2017년부터 7년 동안 연예계 대표 공개 커플로 연애를 해왔는데 이거 헤어진 시기와 만난 시기가 뭔가 겹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치 지하철 갈아타는 그 환승처럼 거의 동시에 갈아타. 그렇죠. 그래서 한소희 씨가 화가 난 겁니다. 나 환승연애 하는 사람 아니다. 어허. 이렇게 하면서 SNS로 입장을 올려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네. 반박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혜리 씨와 한소희 씨가 이렇게 전 여친과 현 여친이 막 SNS로 설정과 기싸움을 벌였어요. 대박 샀고. 그런데 그때 정작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류준열 씨가 입국닷, 그러니까 입을 꾹 닫고 있는 침묵을 택했던 그렇게 줄여서 써요? 입국답? 오케이. 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다가 한소희 씨, 류준열 씨 결국 공개 열애 2주 만인 3월 말에 결별을 또 발표를 했어요. 아하. 그런데 그 이후에도 류준열 씨는 공식 석상에 등장해서도 네. 무표정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 역시 우리 똘똘이 스머프 허주연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는 이해됐다. 배경 설명 이해됐어요. 자, 이걸 듣고 나서 허주연 변호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럼 아까 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동안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취진이 물어본 거예요. 네. 공식 석상에 나왔으니까 최근에 한솔 씨 열애설 불거졌다가 뭐 인정했다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주연 배우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혹시 느낀 건 없느냐 이런 기자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핵심 전곡을 찌르는 그러네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답변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사생활 관련 이슈가 많았었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SNS에 글이 여러 올라오면서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침묵을 하고 비판으로 감당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침묵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야 이제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인과관계가 전후관계가 설명이 돼요. 너 왜 입국 따냈니? 나 그동안 여러 말들이 나와서 그동안 좀 침묵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두 배우 얘기했잖아요. 유준열 씨 말고 또 한 명 누구 있었잖아요. 뭐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근데 그거 말고 좀 긴장하셨죠 지금. 유준열 씨가 얘기한 것 중에 환승연애 설도 있었지만 아까 뭐 골프 머시갱이 뭐 얘기하고 있다면 골프는 또 뭐예요? 일단 긴장은 안 합니다. 네, 맞아요. 대구에 아주 긴장 안 하잖아요. 네네. 유준일 씨는 그 열애설 논란으로 침묵하는 과정에서 한 골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돼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린워싱은 우리말로 녹색 분칠이라고 해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태를 낮잡아 이르는 용어인데 류진열 씨가 사실 그린피스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 평소에도 환경과 관련해서 소신을 내비치곤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골프를 즐겨하는 골프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를 두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니 그린워싱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류준열 씨는 골프 행사에 다녀오면서 비판을 잘 읽어봤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데뷔 이래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다.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인터뷰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논란 사안에 대해서 유준열 씨 입장을 곰곰이 행간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유인경 평론가님, 논란 많은 건 알지만 난 그냥 쭉 내 갈 길 갈 거야. 뭐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명료하게 간결하게 줄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워낙 톱스타 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왜 말을 안 하지? 궁금했는데 근데 이제 유준열 씨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네티즌들이나 대중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아니 당시 사건 났을 때 가만히 있다가 자기 영화 홍보한다니까 이제야 입을 여냐?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늦은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또 네.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SNS에 나온 글들 때문에 아까도 이제 본인이 얘기한 그랬죠. 육성으로 전달됐지만 네. 네티즌들 이거는 전 두 연인들을 동시에 저격한 거잖아. 무책임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마치 남 얘기하듯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한 건 무례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네. 반면에 또 다른 그 대중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연예인으로서 아주 현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처신 잘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건 나자마자 곧바로 응답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침묵을 지켰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하는 게 더 건강한 것 같다 등의 옹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사생활이 밝혀지고 특히 열애설 밝혀지면 곤혹스러워하지만 그것은 사실 유명세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편당 출연료가 7억 정도 되면 뭐라도 밝힐 의지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딱 이해가 돼요. 네. 자, 어쨌든 갑론을박 같다. 유준열 씨의 그동안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한쪽만의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저 자리에서 더 H쇼에서 저 두 배우가 주목을 받았다 그랬는데 한 명은 유준열 씨고 또 한 명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끼쳐드렸던 실망, 그 외에도 다른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함께 작업하는 분들께 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웠고 두려웠고 그리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영상 보시고 아, 저 사람 많이 봤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서 기억나.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무슨 논란이 있었지 하실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지금 딱히 뭐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잖아요. 뭐였어요? 배성우 씨가 무명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말 힘들게 성공해서 한참 막 잘 나가던 시기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2020년경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었습니다. 아하.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라마 촬영 중이었었는데 바로 하차하고 그때 배성우 씨 소속사 대표였던 정우성 씨가 정우성 씨예요? 긴급 대타로 투입됐던 오.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 후로 지금 4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2022년에 요번에 공개되는 웹드라마 촬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저 제작 발표회가 일종의 배성우 씨의 어떤 공식 복귀 신고식 그렇게 한 셈이 됐습니다. 네. 연예계 음주운전, 특히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여러 차례 뉴스파이터에서도 고발성 그리고 정말 따끔하게 혼도 내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한다. 이것도 좀 꽤나 이례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이례적인 장면이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되고 있고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연예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언제 복귀점을 잡느냐는 사실은 시청자들이나 이제 그 팬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뭐 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뭐 그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 조금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이제 대중들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다시 활동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드라마의 그 공개 행사 장소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 영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무대에 오르자마자 취재를 해서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관심의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같이 제작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네. 그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 한재림 감독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감독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배성우 운전 논란의 작품이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배성우 씨가 역할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간 배성우 씨가 굉장히 많이 죄송해하고 힘들어했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봤다라고 덧붙였는데 사실 두 사람이 이전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론 음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시점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친한 감독을 통해서 다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나란히 올랐던 두 배우가 나란히 저 같은 자리에서 입을 열었는데 사실 두 사람의 입을 열게 된 그 논란의 문제는 결은 달라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뉴스파이터가 감히 이 말씀만 드릴게요. 배성우 씨한테. 유준열 씨의 이 사안과는 결은 달라요. 그렇다면 정말로 팬들과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약속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 자리에서 했던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뉴스파이터가 해봅니다. 응원과 동시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꿔볼게요. 어머, 제목이 이상해요. 청춘 시절에 사라진 청춘수다. 아니 그럼 그 청춘수다 아니잖아요. 청춘 시절에 사라진 청춘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스타는 스타인데요. 제일 반짝반짝해야 될 시기에 별똥별처럼 사라진 스타들 얘기예요. 어머나. 8, 90년대 풍미했던 배우들 하면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뭐 풍미하는 내가 나다 하는 배우들은 다 책받침에 얼굴이 아우 그려졌어요. 진짜 나 진짜 책받침 많이 샀어요 진짜. 네, 네. 누구 책받침 사셨어요? 저는 뭐 하이랑 신혜랑 뭐
그다음에 이미연 또 배우. 누가 있죠? 그 채시라 맞아요. 라자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네네. 맞아요. 아, 라 언니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이미연 배우도 떠오르고 뭐 PBK츠 브룩실즈 떠오르는데요. 주로 해외로 놀아주시는군요. 네. 근데 더 사실은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어머. 바로 그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하. 누구신지 궁금하실 텐데 네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에 손이 가요 먹어도 물리지 않는 비빔면 계절입니다. 새우장의 상징 양파로 만든 양파 바뀌어도 바뀌어도 먹어도 깊은 그 맛 중간에 띡띡 끊긴 건 방송사고 아니에요. 그 여러분 구체적인 그 상표명을 다 밝힐 수가 없어 띵띵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저 영상 보시면 어머 하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범 교수님 네.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당연히. 네. 90년대 청춘 스타 배우 이경심 씨입니다. 아하. 이경심 배우인데 그 시절에 광고 보면 뭐 다 기억나잖아요. 저 광고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전부 다 기억나실 네, 거예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뭐 명확하게 나는데 네. 크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네, 85년대. 이경심 씨가 85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진짜예요? 85년도에 데뷔는 당시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야. 13살 나이로 데뷔를 했고요. 그때부터 음료 광고 모델을 시작을 해서 무려 100여 편의 광고에 등장을 했었어요. 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드라마, 청춘 드라마 하면 역시 내일은 사랑. 맞아요. 그리고 젊은이의 양지. 다 맞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첫사랑. 아하. 이런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정말 책받침 뭐 배우라 그래야 되나요? 수모녀라 그래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훈 씨. 아하. 네. 책받침을 소유하고 안무를 안 있었는데 궁인데요. 네. 네네네. 저 혼자 궁금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유명했던 배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책받침 살려고 이경심 누나 나온 책받침 살려고요. 아빠 구두 열심히 닦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할까 궁금하실 분들에서 영상 준비해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빼빼 머리 이게 뭐야? 오, 아 이쁘다. 얘들아 이쁘다. 응? 저희 사랑하는 귀한 딸 다은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반대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이거를 다 스크랩을 직접 다 하셔가지고요. 아 진짜 이 20살 때 막 이럴 때였는데 지금은 손편지라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손편지를 하니까 하루에 팬레터가 정말 많을 때는 300통 막 이렇게 왔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자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갖고 와서 도대체 누가 사는 집이냐 이러다가 이제 알게 되시고 막 그랬었어요. 세상에 정말 지금의 모습인데요. 유인경 평하면 진짜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네요, 진짜. 예, 흘러간 스타들의 요즘 얼굴을 보여주면서 뭐 세월도 비켜간이라고 하는데 댓글이 나와요. 뭐가 비껴가냐. 저분은 진짜 안 비껴가셨네요. 네. 사실 저 이경심 씨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이잖아요. 유쾌하고 발랄한 모습 때문에 좀 과자 광고는 독식을 했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근데 그런 인기 덕분에 감독 눈에 띄어서 영화에도 데뷔하고 드라마에서 상승장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어느 순간 네. 이경심 씨가 사라졌어요. 왜요? 왜냐하면 2005년에 프로 골퍼 김창민 씨랑 6개월 만에 연애 끝에 결혼을 했던 그래요? 겁니다. 그 결혼하고 아까 아름다운 소녀 보셨죠? 네. 2012년에 딸 다은 양을 출산해서 아니 아까 그 딸 다은 양을 보면서 우리 그런 말 잠깐 했잖아요. 미모가 진짜 유전되나 봐요. 그렇죠. 대박 사건. 그렇죠. 근데 그 저 딸 다은 양의 나이가 이경심 씨가 데뷔했던 13살이 된 그래요? 거예요. 딸 다은 양과 더불어서 반려동물들을 잘 돌보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미모와 안 변하셨고요. 또 딸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니까 세상에. 축복받은 삶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경심 씨가 그런 얘기를 앞서 그 얘기했잖아요. 과자 광고는 거의 독식을 했는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그런 친구 같은 배우들이 이병헌 씨, 전도연 씨 이런 분들이 대박 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 보였잖아요. 왜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한 5년 계약을 했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나가는 방향하고 회사에서 나가는 방향하고는 굉장히 달랐었죠.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약금 받은 거에 세배를 토해내야 되는 어떤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방송을 되게 멀리했어요. 아무것도 안 봤었어요. 남편이 이제 뒷바라지를 한 거죠. 제가 그때부터 스포츠 마케팅이란 걸 좀 해봤었어요. 근데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데 역시 그것 또한 전문가가 아닌 거고 저의 길이 아닌 거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거의 한 20억 정도? 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나 이제 연기에 신물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예, 그게 아니라 소속사하고 이제 계약이 잘못돼서 그거를 이제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3배를 이제 위약금을 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아예 본인이 활동을 못했다는 거죠. 5년 계약을 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연예계를 5년 동안 강제로 떠나야 됐던 세상에.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2005년에 프로골퍼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 딸도 낳고 이렇게 안정된 일상을 보내게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또 실패를 하면서 20억 원 정도 손해까지 봤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사실 오랜만에 TV에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박성배 변호사님 좋은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저렇게 조금은 감추고 싶은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경심 씨의 최종 꿈은 다시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실제로 그동안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 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16년간의 공백을 깨고 2015년에는 드라마와 연극으로 다시 복귀를 하기도 했고 MBN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에 출연해서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성하게 활약할 20대 활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연기 공백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마지막 연기가 젊고 풋풋할 때 한 거다 보니까 40대 엄마 연기가 쉽지 않다고도 언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 재기를 꿈꾸면서 청순하고 발랄했던 과거를 과거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서고 싶다는 바람을 재차 전했습니다. 맞아요. 청순 발랄했던 모습이 지금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겠지만 또 그것대로 매력이 있고 지금 모습대로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기 내시고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을 또 전해주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지하철 타고 도쿄를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저 어르신은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정말 황당한 얘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바다 건너 도쿄를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16일 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쿄를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어르신이 있어서 지난달 16일에? 그렇죠. 지난달 16일에. 그래서 이 어떤 사연인지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영상이 하겠습니다. 있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울 충무로의 한 건물입니다. 노인이 빌딩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합니다. 충무로면 MBN 코앞인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5층에서 내린 노인은 곧장 노무사 사무실로 들어오는데요. 한참 뒤에 사무실 직원이 다시 노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 화면으로 또 만날 나오네요.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요. 지금 꾸벅 절을 하는 거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무슨 아드님을 찾아온 것 같지는 아드님한테 꾸벅 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무로 MBN 코앞인데 어떤 일이 저 건물에서 일어난 걸까요 지금? 저 노인분이요. 80대 노인이신데 일본인이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MBN 근처 건물까지 오신 바로 저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대문 시장이 차로는 금방이지만 사실은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네네. 굉장히 걸어서 가면은 특히 80대 노인 걸음으로는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족들이랑 같이 한국에 관광차 놀러 오셨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가족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혼자서 무려 2km를 걸어서 충무로 인근 빌딩까지 오신 거고요. 어머나.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딘지도 잘 모르시고 무작정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려서 그냥 무작정 노무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서 근무하니까 알지만요. 남대문 시장 지하철로는 회원역이에요. 그런데 충무로역까지 지하철로는 2정거장이에요. 버스로도 2-3정류장을 가야 되는 어르신의 몸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2km 넘는 거리를 혼자 걸어오시게 됐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사무실 오픈하면서 제 짐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어떤 할아버님께서 일본어로 막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이제 저희 얘기를 뭐 정상적으로 들으시려고는 하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살짝 몸을 잠깐 만져보니까 땀에 많이 젖어 계셨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시긴 하는 그런 느낌? 갑자기 이제 그분이 어디서 오셨냐 막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도쿄에 자기 지하철 타고 갈 거라고 그 말을 하는데 이제 약간 치매 할아버지신가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제 보내면 안 되겠구나. 괜히 나가서 사고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죠.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관리사무소 직원분의 촉이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분을 그냥 어디로 가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냥 건물 밖으로 나가게 혼자 놔드렸다면 진짜 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진짜. 그냥 내보냈으면 좀 큰일 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저 노무사한테 처음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노무사분도 판단을 잘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모르는 분인데 네. 일본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사소통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일단 저 노무사분이 관리사무소로 데려간 거죠. 네. 근데 노무사분은 일본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하. 휴대폰에 요즘에 통역 앱 있잖아요. 통역 앱을 딱 켜가지고 휴대폰을 네.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노무사분이 마침 일본어가 가능한 지인이 있었는데 그게 딱 그래요? 떠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 치매 노인이 하는 일본말이 무슨 말인지는 비로소 알아듣게 됐는데 아주 잘 됐네요. 그 말을 알아듣고 나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이 결국 횡설수설이더라. 아이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노인분이 지하철 타고 도쿄로 가겠다. 어머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이분이 치매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아이고. 그렇게 판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 어르신이 일단 치매에 걸리시는 걸로 추정이 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혼자 한국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저 어르신이 혼자 오셨을 가능성보다는 지인이나 가족분들과 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지인이나 가족분들한테 빨리 인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노인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해외여행 왔다가 모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네. 실제로 실종 선고를 접수했고 이 남대문 경찰서가 이 노인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사람을 찾는 데는 안전 문자도 발송됐는데 세상에. 남대문 시장 부근에서 배회 중인 남 80세 일본인을 찾습니다. 아이고. 라고 하면서 인상착의도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후에 결국 경찰이 이 노인을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인계했는데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왔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치매 노인 주변 시민들이 발벗고 나선 덕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어머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두 분 덕분에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충무로에 계신 분입니다. 우재원 노무사님 그리고 서현정 관리사무소 직원분님 그리고 그 우재원 노무사님의 지인분 일본어로 유창하게 또 의사소통하시면 이 세 분이요 정말 대한민국의 명예,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드높이신 진짜 세 분의 주인공이십니다. 정말로 멋진 장한 일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난 4일 밤 울산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 시민으로부터 사람이 물길에 누워있다라는 112, 119 신고가 동시에 접수가 된 거예요. 물길에 누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도심에서 물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 현장으로 출동해봤더니 이 물길을 사람이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세상에. 수많은 시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일제히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어디였을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하, 네네. 네, 출동한 경찰들이 어느 하천의 지하차도 배수로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굉장히 어두운데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실루엣 보입니다. 물길을 헤치고 가까이 걸어서 다가가 봤더니 네. 깊은 배수로에 웬 남성이 홀로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진짜 있네요. 어머. 남성이 어두운 밤에 왜 저렇게 혼자 저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건지 대체 어찌된 일일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조자 분께서 수치 상태였고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자세하게는 원인을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 핸드폰이나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 누군가 같이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술도 혼자 드신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실족을 하지 않았을까. 안전 펜스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남자 성인 허리 아래 정도였거든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고 그 주변 시민들 말씀대로는 장난치다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세한 상황, 추락하게 된 저 배수로에 떨어지게 된 경위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지금 높이가 보니까 영상 보니까 유인경표는 꽤 높이가 높은 걸로 지금 나와요. 무려 5m. 어머나 세상에. 거의 제 키의 3배 어머나, 되는 네. 건데요. 남성이 있는 배수로로는요 바로 내려가는 길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 인도가 끝나는 지점까지 가서 맨발로 물길을 300m 이상 걸어가야 됐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물길을 걸어가는 건 미끄럽기도 하고 이끼도 있었다. 아, 그러네요, 이끼. 예, 자꾸 미끄러운 탓에 정말 걸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겨우겨우 남성에게 접근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 남성이 다시 5m로 확 추락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아, 지금 경찰보 왔네요, 지금. 네. 그렇죠. 구조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네. 물이 깊어지는데? 미끄러워요. 네, 괜찮으세요?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셨어요? 머리 다 펴지고 발 2개 다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지금 119 오고 있거든요? 예. 못 일어나겠어요? 선생님 이거 장갑 껴요, 장갑. 손이 불어가지고 119 오고 있거든요? 세상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 이끼 때문에 미끄러운 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4일 밤이면 요즘 저녁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물길. 차가운 물 속에서 30분 이상 있었다고 하고 이 50대 남성은 배수로 아래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다리, 허리, 손목 등을 심하게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뻔한 상황인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봤을 때 이 추락 시 착지한 상태 그대로 있었고 저체온증 증세까지 호소하면서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경찰이 남성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주면서 체온도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이 고마운 경찰분들이요, 정작 본인이 다친 건 몰랐대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구대로 복귀해서 발 씻으려고 보니까 발이 조금 상처도 나 있었고 또 같이 출동한 주인님도 발가락에 피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조자가 저희 눈앞에 있었고 저희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게 가장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네, 아픔이나 이런 거는 그때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저게 사명감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배수로에 떨어지셨던 분은 지금 골절상을 입으셨고요. 다행히 지금 생명 지장이 없고 치료를 잘 받고 계시대요. 정말 우리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강으로 모여들었대요. 대박! 거기서 뭘 때렸대요. 어머? 뭘 때렸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아니 허준 변호사 뭘 때린다는데 왜 가만히들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누가 제일 잘 멍 때리나 그걸로 대회를 한 거예요. 어허. 저게 벌써 올해 10년 차를 맞는 멍 진짜예요? 때리기 대회가 진짜 있어요. 어머나. 어제 오후 잠수교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 멍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참가 자체만으로도 경쟁을 했어요. 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0팀이 저렇게 참가를 한 거예요. 진짜요?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직업도요. 학생, 정신과 의사, 뭐 소방관, 데이터 언어학자 정말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네. 규칙이요. 9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보면 되지 안 됩니다. 휴대전화 보면 안 되고요. 어머나. 졸거나 잠들어도 안 되고 웃거나 잡담도 안 돼요. 어머나. 그냥 진짜 멍하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음료 외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민경 교수님 예. 우리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너 뭐하니 멍 때리는데요. 이게 멍 때리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드네요 이게. 힘들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네. 근데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선발을 했느냐? 아하. 1, 2, 3등을. 첫째, 관객들이 있어요. 옆에 보면 저 앉아있는 분들 주변에 관객들이 있거든요. 네. 관객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투표에서 제일 높아야 되고요. 아하. 두 번째는 뭐냐? 심박수를 봐요. 아하. 안정적인 심박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중에 1등은 누가 있느냐?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권소화 씨. 어머나. 2등은 포항에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김현지 씨. 그리고 3등이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던 곽윤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멍 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지가 있다는 걸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